470년 전 조선 망조의 금서에 이런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칼에 들지 않고 꽃을 든 자가 나타나 민족의 삼투를 치유할 것이다. 이 예언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글책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남북분단까지 놀랍도록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신호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피어난 황밀라,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 이산한 자연의 움직임, 예언서에 따르면 이것이 위대한 변화의 전투라고 합니다. 오늘 6월 3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 그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조선시대 이후 처음으로 이 금서의 마지막 비밀을 알게 되는 증인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고대의 예언, 그 중심에는 한 송이 꽃이 있습니다. 황매화. 이 아름다운 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오래된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이 꽃은 우리 민족의 운명적 순간을 알리는 신성한 메신저입니다. 황매화가 새벽에 피어날 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청년비결의 핵심 예언 중 하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황금빛 꽃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믿었습니다. 보통 늦봄에 피는 이 꽃이 시기를 벗어나 피어날 때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신호라고 여겼지요. 지난 주부터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서, 경기도의 한적한 마을에서, 심지어 휴전선 근처의 민통선 지역에서도 황매화가 갑자기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0년간 단 3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사건은 모두 우리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과 일치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꽃의 메시지는 더욱 깊어집니다. 청년비결에는 2개의 달이 하나로 흩어질 때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 현상은 실제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오랫동안 나뉘어 있던 2개의 마음, 2개의 땅이 다시 하나가 됨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상처, 그 분달의 아픔이 치유될 때가 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날짜로 지목된 것이 바로 6월 3일입니다. 이 날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으로 이날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특별한 방식으로 정렬되는 날입니다. 고대부터 이런 천체의 정렬은 에너지의 흐름이 감화되는 시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날짜가 음력으로는 우행의 원수가 완벽하게 기념을 이루는 날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6월 3일의 에너지는 변화를 가져오는 에너지입니다.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청년비결은 이 날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우주적 정렬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집단적 의식도 함께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예언된 이 날이 바로 오늘로부터 며칠 후인 6월 3일입니다.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매화의 갑작스러운 개화, 최근 몇 주간 전국적으로 목격된 특이한 기상현상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에서 보았다는 봄이란 이미지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기후변화나 자연적 간이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더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지혜,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470년 전에 남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토록 먼 미래를 볼 수 있었을까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조선 망조의 심장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비범한 꿈을 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라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황매화의 예언과 6월 3일의 비밀을 남긴 이 신비로운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조선 망조 중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70년 전에 태어난 서연복. 그의 삶은 시작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서연복이 태어난 날, 하늘에는 평소와 다른 빛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이 평소보다 밝게 빛났고 마을 주변에 피어있지 않아야 할 꽃들이 갑자기 만개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이를 보고 하늘이 내린 아이라고 속삭였지요. 어머니는 그를 임신했을 때 꿈에서 하얀 용이 그녀의 배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운명을 지녔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어린 서연복은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5살 때부터 그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에서 그는 항상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땅이 둘로 갈라지고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황금빛 꽃. 아이였던 그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들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후에 그의 예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서연복은 마을의 한 노학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비범한 총명함과 기억력을 알아본 노학자는 서연복을 제자로 삼았고 유교 경전과 천문학 그리고 비전서들을 가르쳤습니다. 서연복은 놀라운 속도로 지식을 흡수했고 15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주역의 64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곧 조정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 그는 쉽게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실제로 한때는 홍문갈의 젊은 학자로 봉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복의 마음은 바른 곳에 있었습니다. 궁중의 정치적 음모와 권력 다툼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은 진실, 시간과 운명의 비밀을 찾고 있었습니다. 28살이 되던 해 서연복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간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정된 삶과 명예를 버리고 불확실한 길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서연복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점점 더 생생해지고 빈번해졌으며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보았습니다.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은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리산에서, 그 다음에는 소백산에서, 마지막으로는 남한강 유역의 깊은 숲속에서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자연의 리듬을 연구하며 그의 꿈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복은 천문학과 역학, 그리고 자신의 직관에 결합하여 독특한 예언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단순히 직선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패턴과 주기를 가지고 순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 속에서 미래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전통적인 점술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별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꽃의 개화 시기, 그리고 그가 꾸는 꿈을 모두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수백 년 후의 사건들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들 중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복의 예언적 재능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의 명성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 자신의 운명을 물었고 그는 때로는 밥을 주고 때로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목적은 개인의 운명이 아닌 민족의 운명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속에서의 고독한 생활은 서연복에게 더 깊은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그는 시간의 강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비전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한강 유역의 깊은 숲속, 아무도 찾지 않는 은밀한 동굴에서 서연복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청년비결의 첫 페이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한강 유역의 깊은 숲속,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서연복은 자신의 일생일대 과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초연비결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였고 미래 세대를 위한 등불이었습니다. 서연복의 은돈 생활은 철저했습니다. 그는 작은 움막에서 홀로 지냈고 1년에 단 2번, 봄과 가을에만 가까운 마을로 내려와 필요한 물건을 구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명상과 관체, 그리고 글쓰기로 채워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낮에는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밤에는 꿈의 메시지를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연복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청년비결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책처럼 직선적으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동심한 형태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마치 돌을 물에 던졌을 때 생기는 파문처럼 하나의 중심 사상에서 시작해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형태였습니다. 청년비결의 구조는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60개의 예언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전통의 60갑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시간의 완전한 순환을 의미했습니다. 각 시는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고 미래의 중요한 사건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개의 수수께끼였습니다. 이는 일열의 12달을 상징했고 각 수수께끼는 우리 민족이 직면할 중대한 선택의 순간들을 암시했습니다. 이 수수께끼들은 직접적이지 않고 운유적이었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의 지혜와 직관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반 하나의 긴 노래였습니다. 통일에 관한 노래, 분열된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을 그린 서사시였습니다. 이 노래는 슬픔으로 시작해 희망으로 끝났고 마지막 구절은 갈라진 강이 다시 하나로 흐르는 내 황미화는 그 언덕에 피어나리라였습니다. 서연복의 가장 독창적인 풍절은 시간의 순환성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특정한 패턴으로 반복된다고 믿었고 이 패턴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역사는 4년, 16년, 64년의 주기로 움직였습니다. 4년의 주기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16년의 주기는 사회적 변동과 관련이 있었고 정치적 권력의 이동이나 중요한 문화적 변화가 이 주기에 따라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4년의 주기였습니다. 이 주기는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복은 이 주기들이 서로 중첩될 때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세 주기가 모두 절정에 이르는 순간, 즉 4, 16, 64년의 주기가 동시에 완성되는 시점에는 역사적 대전환이 일어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 중 하나가 바로 지금 2025년 6월 3일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비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기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 개의 원이 서로 교차하는 형태였는데 이는 두 개의 달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70번의 겨울이 지나고 다시 7번의 겨울이 지난 후 새벽의 황미화가 피어날 때 그가 울 것이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복이 청년비결을 완성한 후 그는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한 부분은 깊은 산속의 한 절에, 다른 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 제자에게, 마지막 부분은 한강 유역의 한 평범한 농부 가문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때가 되면 이 세 부분이 다시 하나로 모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연복의 죽음 후 청년비결은 곧 주정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주정은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수재한 사람은 누구든 엄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책의 내용은 비밀리에 퍼져나가고 있었고 민간에서는 이를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청년비결의 진정한 가치는 그 구조나 예언의 정확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이 세대를 거쳐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떻게 그 의미를 드러냈는지, 그것이 이 책의 진정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청년비결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그 구조나 아름다운 문체가 아닙니다. 가장 경이로운 것은 이 책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운명을 정확히 예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서연복이 남긴 시구들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 역사의 중대한 순간들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청년비결의 16번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검은 배들이 바다를 덮을 때 봄왕은 북쪽으로 날아가리다. 이 시구가 쓰여진 지 약 300년 후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일본의 검은 전함들이 조선의 해안에 덮쳤고 선조 임금은 북쪽 의주로 피난에 떠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구절을 기억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서연복이 이토록 정확히 미래를 볼 수 있었을까요? 또한 청년비결의 23번째 시에는 붉은 깃발이 땅을 덮을 때 어둠 속에서 희망의 씨앗이 자라리라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의 붉은 태양기가 한반도를 지배하던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예언은 36번째 시에 나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난 두 아들이 서로의 가슴에 칼을 겨눌 때 그 피는 70년의 강을 이루리다. 이 구절은 한국 전쟁과 그 후 70년 남게 이어진 문달의 현실을 예견한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이념으로 갈라져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었던 비극, 그리고 그 상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서연복은 이미 500년 전에 내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언의 정확성에 경외감을 느꼈고 청년비결의 다른 구절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통일에 관한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서연복의 예언은 단순히 사건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의 큰 흐름과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비결의 42번째 시에는 3번의 큰 시련 후에 은빛새가 바다를 건너 기술의 씨앗을 가져오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정치적 혼란이라는 세 가지 큰 시련 후에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렴비결의 예언은 또한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민족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연복은 개인의 부귀영화나 불행보다는 민족의 운명과 정체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본 것은 우리 민족이 겪을 시련과 영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치유와 화합의 과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청렴비결의 예언이 단순한 재앙의 예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연복은 어려움이 올 것을 예견하면서도 항상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예언한 시 다음에는 그러나 백성의 힘이 하나로 모일 때 외침은 물러하리라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이는 의령활동과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예언한 시 뒤에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니 28개의 별이 하늘에 떠오를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3.1 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 실제로 선언서에 서명한 28인을 가리킨다는 해석에 있습니다. 분달에 예언한 시 뒤에는 그러나 강물은 결국 하나로 흐르는 법, 갈라진 땅도 언젠가는 하나가 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이는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청렴비결은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호하게 느껴지던 구절들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예언의 본질이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서연복의 예언 중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2025년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5번째 달이 기울 때 황미화가 피어나고 2개의 달이 하나로 합쳐지는 징후가 보일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때 칼에 들지 않고 꽃을 든 자가 나타나 오랜 상처를 치유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번째 달인 5월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황미화는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돌아 서연복의 예언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시구들은 이제 책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예언이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황미화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꽃들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한반도 전역에서는 놀라운 현상에 목격되고 있습니다. 평창의 깊은 산골짜기에서부터 제주도의 한적한 들판까지, 심지어 DMZ 인근 지역에서도 황미화가 시기를 벗어나 갑자기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식물학적 호기심을 넘어 많은 이들의 가슴에 묘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농부는 자신의 밭 근처에서 갑자기 피어난 황미화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60년 넘게 이곳에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황미화는 보통 4월에 피었다가 5월 초에 지는데 지금 다시 피고 있어요. 게다가 그 수가 엄청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은 것처럼요. 경기도 양평의 한 절에서는 수백 송이의 황미화가 절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이곳의 주지 스님은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황미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항상 큰 변화의 시기를 알리는 메신저였습니다. 이 꽃들이 지금 피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한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의 혼란이 식물의 개화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봄철 이거체가 평소보다 컸고 이런 환경적 스트레스가 황미화의 이상 기화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설명이 모든 의문을 해소해주지는 못합니다. 왜 하필 황미화만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걸까요? 왜 다른 꽃들은 정상적인 개화 주기를 유지하는데 황미화만 이렇게 예외적인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하필 지금 청렴비결이 예언한 바로 그 시기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황미화의 기화는 예언의 실현이며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현상입니다. 이부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황미화가 피어난 장소 주변에서 영상하거나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SNS에는 전국 각지에서 황미화를 목격했다는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황미화 지도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사람들이 황미화를 발견한 위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도를 펼쳐보면 황미화의 개화 지점들이 마치 한반도의 모양을 그리는 듯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황미화의 개화와 함께 다른 이상 현상들도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은 밤하늘에 평소보다 밝은 별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에도 무지개가 뜨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최근 같은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두 개의 달이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는 꿈. 이런 현상들은 청년비결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다섯 번째 달이 기울 때 황미화가 피어나고 두 개의 달이 하나로 합쳐지는 징후가 보일 것이다. 지금은 5월 말 다섯 번째 달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황미화는 피어났고 사람들의 꿈속에서 두 개의 달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비결은 이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때 칼을 들지 않고 꽃을 든 자가 나타나 오랜 상처를 치유하리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이 꽃을 든 자일까요? 그리고 그가 치유해 오랜 상처란 무엇일까요? 역사학자들과 예언 연구가들은 이 오랜 상처가 우리 민족의 분단 현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한반도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단순한 정치적 분열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헤어졌고 문화는 분리되었으며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칼을 들지 않고 꽃을 든 자는 군사력이나 폭력이 아닌 평화와 화해의 방식으로 이 분열을 치유할 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지도자의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암시합니다. 힘과 권위가 아닌 연민과 이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이 인물이 누구인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일까요? 종교 지도자?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누군가? 그러나 예언의 본질은 구체적인 개인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정신과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꽃을 든 자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집단적 의식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짜가 자신의 손에 칼 대신 꽃을 들고 분열이 아닌 화합을 선택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비결의 예언은 분명히 특별한 인물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미화의 갑작스러운 개화와 다른 징후들은 그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는 어떻게 우리 민족의 오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꽃이 신호라면 그 신호가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청년비결은 칼을 들지 않고 꽃을 든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인물은 전통적인 지도자의 모습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는 힘으로 강요하지 않고 이해로 포용하며 분열시키지 않고 화합시키는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의 첫 번째 행동은 남과 북 사이의 감정적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불신과 증오의 벽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청년비결은 이 인물이 마음의 언어로 소통하여 오랜 적대감을 녹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00일의 예언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선택받은 자가 나타난 후 100일 동안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분단 지역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 남북 간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비무장지대의 황미화 숲이 조성되어 화해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실현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미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예언이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서연복의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청년비결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집단적 희망을 심는 데 있습니다. 예언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황미화는 실제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자라는 보이지 않는 꽃입니다. 그것은 풍일과 화합에 대한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을 상징합니다. 서연복은 이 꽃이 어느 날 갑자기 전국에 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6월 3일, 내일이면 예언의 날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극적인 변화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언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적은 이미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같은 희망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오랜 분달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됨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가, 그것이야말로 서연복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미래를 만들어가게 바랐던 것입니다. 청년 비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언은 그저 길에 보여줄 뿐, 그 길에 걷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다. 황매화는 마음속에 피어나는 꽃이니 그 꽃을 피우는 것은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다. 내일, 6월 3일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황매화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의 시연이 아닐까요? 서연복은 470년 전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울지 아니면 시들어 버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의 구원자는 어쩌면 우리 모두일지도 모릅니다. 각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난 황매화를 소중히 여기고 그 꽃을 바른 이들과 나눌 때 우리는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고 6월 3일의 진정한 의미는 특별한 인물의 등장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희망하는 순간 그 자체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야말로 서연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것입니다.